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평소 사람들의 사연을 즐겨 듣는데, 때로는 웃음도 나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마치 친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듯해서 재밌더라고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조차 누구에게는 이렇게 흥미롭고 힐링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글재주가 없어서 계속 망설이기만 했지만, 이번 기회에 용기를 내보자 싶었죠.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특별한 일들을 겪듯이 제 삶에도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 할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으셨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곧잘 얼굴이 굳어지고는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묻지 않게 되었죠. 어릴 때는 철없는 생각으로 차라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소식이라도 온전히 알 수 있을 텐데 생각하고는 했어요. 그만큼 어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집에서 금기시 되는 것과 같았죠. 그렇다고 아버지가 무섭거나 저를 함부로 대하는 분은 아니셨어요. 오히려 누구보다 다정하고 훌륭한 아버지였죠. 요양원에서 직원으로 일하셨던 아버지는 일하는 곳이 도시와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기에 기숙사에서 생활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를 같이 데리고 기숙사를 신청할까도 하셨지만 학교 다니기에도 힘들고 주변은 숲밖에 없는 곳이라 오히려 저를 더 외롭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차라리 주변의 친구들과 가까이에 있는 게 제 나이대에는 더 어울리고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골에서 살고 있던 할머니에게 우리 동네로 올라오시기를 요청했어요. 할머니는 아들과 손주를 위해서 기꺼이 몇십 년을 살던 고향을 등지고 와주셨죠. 그래서 주 5일은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휴무날이면 아버지께서 기숙사를 나와 저희와 시간을 보내셨어요. 늘 신경을 많이 못 써주는 게 미안하셔서 오실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 인형, 학용품 등등을 사오고는 하셨죠. 아버지가 얼마나 다정한 사람인지는 할머니를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사실 요즘 황혼유가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꽤 많으시잖아요. 저도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어린 손주들 데리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꽤 많이 뵙거든요. 그런데 보면 많이들 무릎에 파스 붙이시고 손목에도 파스나 밴드를 감으시고 많이 오시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뼈가 약해져서 움직이기 힘든 연세에 아이들 돌보다 보면 저절로 몸이 상해요. 제 또래의 젊은 친구들도 아이 좀 업고 놀고 하다 보면 저절로 아이구구 소리가 나오는데 오죽하실까 싶어요. 그런데 자식들 다 키워놓고는 다시 아이를 키우려고 하시니 할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엄마 없이 자라고 아빠 손길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손주가 안쓰러워 잘 돌봐주시겠다고 애쓰시는데 어린 나이에도 늘 마음 한구석이 찌릿했어요. 어릴 때부터 조금 마르고 연약한 편이라 늘 제 몸보신 시켜주셔야 한다고 겨울에는 종일 불 앞을 지키며 곰솥에 곰탕을 끓여주시고 여름에도 더운데 부채질 해가시면서 삼계탕을 삶아주곤 하셨어요. 교복은 깔끔하게 입어야 한다면서 항상 칼주름이라고 하죠. 주름 하나 없이 빳빳하게 각을 딱딱 살려서 다려주시고 빨래에서는 늘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가 나고는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은 정말 최고죠. 처음 독립했을 때 한동안은 할머니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며칠을 울었던 것 같아요. 집안을 온통 따뜻한 공기로 만들어주던 할머니가 끓여주셨던 찌개나 유명 반찬 가게에서 사와도 같은 맛이 나지 않는 아삭함이 살아있는 오이무침. 매년 겨울 할머니가 담가주시던 김장김치는 어떤 대기업 김치를 사와도 그 맛이 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할머니의 음식까지 제 어린 날은 한부모 가정이라는 소외감이나 열등감보다는 아버지와 할머니의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했었어요. 내가 더 잘해야지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분야가 비슷해서 그런지 저는 어릴 때부터 간호사가 되기를 꿈꿨어요. 반면 아버지께서는 늘 해당 일을 하셨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전에는 유명한 대기업 건설사에 다니셨다고 했거든요. 저는 너무나 어릴 때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아파서 쓰러지시면서
돌봐드릴 사람이 필요했는데 형제 중 유일하게 가장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던 아버지께서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할아버지를 돌보셨다고 했어요. 어쩌면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의견 차이가 있어서 다투시다가 헤어지게 된 것은 아닐까 어렴풋이 생각해봤죠. 그렇게 할아버지를 돌보시다 보니 병간호와 요양이라는 게 생각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더 전문적으로 편안하게 할아버지를 돌봐드리기 위해서 관련 분야를 공부하게 되셨고, 그러면서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전공을 살려서 요양원에서 일을 시작하시게 되었다고 해요. 물론 다시 회사에 돌아갈 수도 있었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생각보다 요양원 일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고된 노동 강도와 아버지가 이전에 하시던 일들에 비해서는 말이죠. 예전보다 몸은 더 힘들고 돈은 더 적게 벌지만 아버지는 지금 하는 일에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자긍심과 보람이 느껴진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를 간병하면서 내가 조금만 더 아버지에게 신경을 썼다면 하루라도 더 함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일하게 된 것은 어릴 때부터 없는 형편에 애쓰시면서 어렵게 대학 공부까지 시켜주시고 그렇게 청춘을 다 바쳐 애쓴 이유로 아프고 나이 드신 아버지에 대한 속죄이기도 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살아계실 때 할아버지에게 미처 다 못해드렸던 마음들을 어르신들에게 대신 하고 있으신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무척 보람있고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한 대견함도 느껴진다고 하셨죠. 아버지랑 저는 유일한 가족이라 그런지 아니면 아버지의 성격이 가족을 잘 챙기셔서 그런지 다른 부녀 사이에는 하기 어렵다는 속 깊은 이야기도 터놓고 많이 하곤을 했어요. 아버지도 집안의 가정으로서 권위를 앞세우시기보다는 본인이 느끼는 감정, 살면서 어려운 점들, 그리고 고민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숨기지 않고 항상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누고는 하셨죠. 저는 아버지에게 비하면 나이도 한참 어리고 삶에 대한 경험과 지식도 부족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이 더 도움이 될 때가 많다고 했어요. 아마도 제 의견이 정말 도움이 된 것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멀리 떨어져 있는 딸과 조금이라도 거리를 가깝게 하기 위한 본인만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실제로 다른 친구들이 자신은 아버지랑 있으면 낯설고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반면 저는 몸은 떨어져 있어도 아버지와 언제나 마음만은 누구보다 가까운 제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죠.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아버지랑 종종 포장마차에서 술을 기울이거나 할머니와 함께 노릇한 김치전을 구워 막걸리를 마시기도 했어요. 가끔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자랐다고 하면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마음이 전혀 공감되지 않을 만큼 저는 엄마의 빈자리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제게는 저를 두고 떠난 엄마를 대신해 온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할머니와 아버지가 계셨으니까요.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마음으로 저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했어요.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큰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죠. 어릴 때부터 꿈이 확실히 정해져서 그런지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아주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공부하는 게 가끔 힘들고 지칠 때는 있었지만 내 꿈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이 정도는 참고 버티며 해낼 수 있는 정도였죠. 유명 간호학과에 가기 위해 공부하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대학에 진학해서는 그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다들 간호학과가 정말 힘든 학과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도 다 공부할 게 많고 바쁘지 않나 조금 쉽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뭘 모르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과제량에다가 시험 준비, 거기에 실습까지 껴있으면 하루를 24시간 1분도 허비하지 않고 겨우 써야 마칠 수 있는 일정이었죠. 다른 사람을 돕고 생명의 최전방에 서 있다는 것이 이만큼 많은 준비를 해야 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매일같이 깨닫는 시기였어요. 매일 밤새서 공부하는 게 일상이었고
오고 가는 버스 안에서는 꾸벅꾸벅 졸다가 내릴 곳을 지나치기도 하고 커피와 카페인 음료를 밥보다 더 많이 마시기도 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학년 내내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고 수석으로 졸업할 수도 있었죠. 비싼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기쁘기도 했는데 그것보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나 열심히 잘 해냈다고 하는 뿌듯함도 컸어요. 국가고시도 무사히 합격하고 스터디도 참여해가며 취업 준비를 철저하게 한 덕분인지 제가 가장 바라던 곳으로 취업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런 자랑스러운 과정들을 미처 다 보지도 못한 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부터 앓고 있던 지병으로 일도 그만두시고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냈어요. 저도 바쁜 일상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아버지를 뵈러 갔었죠. 그때는 병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기에 꾸준히 방사선 치료받으면서 관리하면 별 무리 없이 지낼 수 있으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늘은 착한 사람을 빨리 데려간다고도 하잖아요. 천사가 필요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버지도 그런 경우였나 봐요. 천사 같은 아버지가 하늘에서 할 일이 많으셨던 건지 원래는 잘 관리하면 몇십 년도 살 수 있을 거라던 의사들의 예상과 다르게 아버지의 건강은 치료를 시작하고 1년 후부터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매번 병원에 들러 검사를 받을 때마다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뿐이었죠. 마음이 아팠지만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병원에서는 아버지를 낫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아주셨고, 아버지도 건강을 위해서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으니까요. 옆에서 지극정성 돌봐주신 할머니의 노력은 말할 것도 없죠. 인간관계의 이별은 늘 정해진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시고는 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죽음을 포함해서 어떠한 이유로든 헤어짐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도 얽매일 필요도 없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을 뿐이라고 누군가에게는 그때가 더 천천히, 누군가에게는 더 빠르게 다가올 뿐이라면서 아프신 몸으로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곤 하셨죠. 어머니도 계시지 않은데 아버지와의 이별까지 앞둔 제가 걱정되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아버지는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저는 제 새로운 미래를 위해 준비할 시기라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것들을 열심히 하자고 하셨죠. 그래도 우리 딸 취업하는 건 보고 가고 싶으셨는지 제가 원하던 병원에 취업하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랑스럽다고 제 손을 잡아주셨죠. 좋은 직장을 가져서가 아니라 목표하던 것을 이루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서 그게 자랑스럽다고. 우리 딸이라면 해낼 줄 알았다고. 꿈의 크기에 상관없이 남들이 볼 때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한지에 신경 쓰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이끌리는 일을 따르라는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취급하더라도 그게 제가 원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도전하라고. 어떤 선택을 하던 제가 선택한 길이라면 어디에 계시던지 응원하시겠다고. 마지막까지 딸에게 가장 훌륭한 조언을 아버지로서,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남겨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조언을 가슴 깊은 곳에 새겼어요. 그리고 혼자 남으신 할머니가 걱정되었어요. 저는 병원 업무가 3교대로 바쁘게 이루어지다 보니 근처에 집을 구해서 혼자 독립해 있었거든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아버지도 계시지 않아 혼자서는 힘든 점들도 많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저랑 같이 살고 아버지랑 같이 지내시면서 혼자 계신 날들이 별로 없었기에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실 것 같았어요. 남편도 떠나고 아들도 먼저 떠나보내고 할머니 마음에 우울함이나 슬픔이 자리 잡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일하는 병원 근처에 집을 얻어 같이 살자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거절하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타지 생활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더군다나 바쁜 도시에서 사는 건 답답할 것 같다면서요. 게다가 한창 일하느라 바쁘고 연애도 해야 할 나이에 나이 든 할머니랑 같이 있어봤자 재밌고 좋을 거 하나도 없다면서 아서라 아서 하고는 거절하셨죠. 몇 번이나 다시 설득을 해보았지만 우리 할머니 원래 이렇게 고집이 센 분이었나 놀라울 만큼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무거운 마음을 가득 안은 채
어쩔 수 없이 할머니의 뜻을 따라야 했어요. 할머니는 이제 저도 없고 아버지도 그 동네에 계시지 않으니 다시 예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집은 이제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살았던 고향이니 남은 시간도 거기서 보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살던 집을 정리하고 할머니는 떠난 사이 많이 달라진 모습의 고향으로 돌아가셨죠. 치, 할머니, 이 정도면 거의 도시네, 도시. 나랑 같이 살아도 되겠구만. 할머니의 이사를 도와주면서 입이 뾰로통하게 나와 투덜거리자 할머니는 웃으면서 이제 육아도 병간호도 끝났으니 할머니 삶을 살 거라고 혼자서 이제 재미나게 살아볼 거라며 제 엉덩이를 토닥토닥 두드렸어요. 분명 할머니랑 같이 살면 제가 할머니 신경 쓰느라 제 삶을 온전히 즐기지 못할까봐 혼자 사신다고 고집 피우시는 게 분명한데 혹시나 그런 마음마저 알아채고 제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농담처럼 이제 혼자 지내고 싶다고 하신 거였죠. 짐 정리를 도와드리고 할머니를 뒤로 하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할머니는 저를 위해 달려와 주셨는데 할머니에게는 어떨까? 어쩌면 지금 가장 내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내가 곁에 남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정말 많은 고민이 제 어깨를 눌렀거든요. 어서 가. 할미는 괜찮아. 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아픈 사람들을 구하는 거, 할미는 그게 자랑스럽다. 네 아버지처럼 할미는 네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사는 거, 그게 최고요. 네 아버지도 그걸 바랄 거다. 저는 마지막으로 돌아서서 할머니를 뜨겁게 안아드리고 앞으로 자주 내려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어요.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지만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더욱 자랑스러운 딸이자 손녀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 일자리로 돌아가는 게 맞았어요. 그리고 두 분에게 더욱 자랑스럽고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시 열심히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하루씩 성장하면서 저는 조금씩 더 꿈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제가 바라던 꿈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매일 저를 다시 힘내게 도와주었어요. 열심히 하는 모습에 주변에서도 다들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그래서 든든한 동료와 선배님들 덕분에 더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느새 직장에 취업한 지도 5년이 넘었어요. 그 사이 시간이 날 때마다 할머니 댁을 방문했는데 다행히 할머니께서는 제 예상보다 훨씬 잘 지내시더라고요. 아직 고향을 떠나지 않은 예전 친구분들을 만나 매일 이야기도 나누시고 근처 복지관의 수업을 수강하며 체조도 배우고 시쓰기 수업도 듣는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시쓰기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하셨다고 하네요. 젊을 때는 자식들 키우느라 그 후에는 또 저를 키우고 아버지 돌보느라 시간이 없으셨는데 마침내 취미생활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고 하셨어요. 슬프거나 우울해서 힘들어 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지내고 계셔서 다행이었죠. 그렇게 잘 지내시는 줄만 알았던 어느 날 급하게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근무 중이라 연락을 조금 늦게 확인하게 되었는데 할머니께서 복지관에 나오지 않아 친구분들이 집을 찾으셨다가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근처에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시길래 일하는 곳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급하게 시골로 내려갔어요. 연락받은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검사를 마치고 수술실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에 저는 이런저런 서류를 처리하고 자세한 상황을 설명으로 들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벌렁거리고 쉽게 두근거림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별의별 상상이 다 머릿속을 지나가면서 그동안 대기실에 앉아 저희에게 결과를 물어보시던 많은 보호자들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충분히 그분들에게 공감해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이 상황을 겪어보니 그동안 제가 했던 공감은 어렴풋한 말로만 하는 게 다였다고 생각도 들었죠. 너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갔어요. 일할 때는 병원의 모든 게 늘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것만 같았는데 수술을 기다리는 이 시간은 1분이 마치 1년처럼 시간이 가지 않는 듯 했죠. 그리고 마침내 수술실에서 나온 후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다행히 수술은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지만 쓰러진 후 발견된 시간 사이의 차이 때문에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깨어나서 지켜봐야 알겠지만
만약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을 거라고 하셨어요.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할머니 집으로 가서 필요한 물건을 챙겼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집에 쓰러지면서 쏟아진 물건들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정신을 잃고 쓰러져 혼자 이곳에 누워 계시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을까? 얼마나 오래 쓰러져 계셨을까? 내가 여기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도 자꾸 마음속을 맴돌았죠. 자꾸만 흐르는 눈물을 애써 닦으면서 당분간 병원에서 필요한 짐들을 챙기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혼자서 쓰러지셨을 때만 해도 충격도 크시고 무서우셨을 텐데 깨어나셨을 때 바로 옆에 있어 드리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할머니는 무사히 깨어나셨어요. 다만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후유증이 남아 몸을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죠. 우선 오른쪽 팔이랑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으셨는데 거동은 조금 힘드시지만 재활 치료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하셨어요. 재활로 상당 부분 다시 움직임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받아보는 게 좋다고 하셨죠. 큰 고민은 필요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경력도 필요 없었죠. 저는 바로 일하던 병원으로 연락해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이유로 퇴사를 진행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병원에서는 다들 지금 그만두기에는 너무 아깝다며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혹은 할머니를 모시고 이쪽으로 올라오는 건 어떠냐고 하셨죠. 재활치료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좋은 센터도 연계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잠시 고민이 되기는 했지만 저는 3교대 근무하고 휴무일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할머니를 모시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신경을 써드리기 어렵겠다고 생각했어요. 치료를 꾸준히 받고 지금 몸의 움직임도 편안하지 않아 식사부터 세수하고 물 마시는 것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곳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곁에서 그렇게 도와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 결정한 대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자세한 절차는 다시 돌아가서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번 기간이 끝나고 할머니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셨고 저는 가까이 사는 지인분에게 며칠만 할머니를 도와달라고 부탁드린 후 정리를 위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왔어요. 퇴사를 위해 서류를 작성하는데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처음 이 병원에 입사할 때 꿈에 그리던 곳이었고 이곳에서 제 모든 경력을 다 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만두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복잡한 마음으로 퇴사 진행을 하고 많은 분이 제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며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많은 분이 저를 응원해 주시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에 볼멘 소리를 내기도 하셨는데 아, 내가 이만큼 여기서 열심히 했고 잘했구나. 여기서 굉장히 잘 살았구나 하며 뿌듯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리고 제 소식을 들으신 저랑 오래 일한 선생님 한 분께서 제가 가는 곳 근처에 아는 분이 병원을 개업하셨다고 혹시 일자리 필요하면 말해둘 테니까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분의 따뜻한 마음을 받으며 살고 있던 집도 정리하고 일주일 뒤 할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할머니는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내려온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웬 짐을 이렇게 챙겨왔냐고 놀라시길래 할머니 거동도 불편하고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당분간 여기서 지내려고 왔다고 이야기했죠. 할머니는 늙은이 아픈 게 뭐 대수라고 꿈꾸던 직장도 때려치우고 오냐고 자기 때문에 왜 그렇게까지 하냐면서 슬퍼하셨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도 공부며 일이며 바빠서 제대로 함께하지 못한 게 늘 마음속에 아쉬움으로 남았었거든요.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기에 할머니를 위해서만이 아닌 저를 위해서 한 선택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동안 병원 일도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지쳐있는 상태였고 저도 이제는 조금 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여유롭게 지내고 싶어서 온 거라고 할머니 때문만은 아니라고 부담을 느끼시지 않게 일부러 돌려 말했죠. 할머니는 여전히 제 말이 100% 사실이 아니라고 믿으며 늙은이가 손주 고생시킨다고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날이 오히려 기대됐어요. 도시에서도 늘 할머니와 함께 살던 오랜 그날을 그리워하고는 했으니까요. 며칠 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병원 쪽에서 혹시 면접을 볼 수 있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마침 할머니가 재활을 다니는 병원이라 저는 오히려 더 잘됐다 싶었어요. 그쪽은 재활센터를 전문으로 하고 있었고
주로 어르신들의 허리나 관절 쪽을 많이 봐주던 곳이었죠. 교대 근무도 없고 출퇴근 시간도 일정한 데다가 할머니가 다니시는 병원이니 정말 잘 됐다 싶었어요.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면접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다행히 이전 일하던 곳에서 저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해주신 덕분에 면접 분위기도 무척 좋았어요. 다음 주부터 바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할머니 재활 받으러 오시는 날은 휴게 시간도 조정해서 도움 줄 수 있도록 해주셨죠. 연봉은 이전에 받던 것보다 한참 적지만 이런저런 편의를 많이 봐주시는 데다가 우선 할머니와 시간을 보낼 기회가 더 많아서 저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위치는 할머니 집에서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가야 해서 조금 먼 곳이기는 했지만 그 정도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죠. 바로 다음 주부터 근무를 시작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취직했다고 말씀드리니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셨어요. 제가 출퇴근하는 동안에는 동네의 요양센터에서 사람을 보내 도움을 주시기로 했고 퇴근 후에는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리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빨래도 해주시고 요리도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그 일들을 대신해드리니 뭔가 과거의 저와 할머니가 바뀐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집안일을 하고 잠들기 전 약을 챙겨드리고 이불을 정리해드리고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방을 나올 때면 우리 할머니 항상 이런 마음으로 어릴 때 나를 돌봐주셨겠구나 생각이 들고는 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이런 마음으로 나를 키우셨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도우려고 시골로 내려왔다고 하면 다들 힘들겠다, 고생한다는 말을 먼저 하고는 했는데 사실은 오히려 할머니와 함께 하면서 저는 최근 몇 년 사이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제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운이거든요. 기회가 있을 때 충분히 누려야 한다는 말처럼 저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매일, 매 식사 시간과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모든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했어요. 제 꿈이 무엇이든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해주신 말씀처럼 제 마음이 이끄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만족스러웠죠. 그렇게 할머니와 함께 산 지도 어느덧 1년여가 지났어요. 다행히 꾸준히 재활을 받은 덕에 이전보다 차도가 있었고 처음에는 손가락을 움직이기도 힘들어 하셨었는데 이제는 숟가락도 쥘 수 있고 물컵에 물도 따라서 마실 수 있었어요. 아직 걸을 때는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처음 수술을 마치고 나왔을 때와 비교하면 엄청난 발전이었죠. 할머니는 제가 잘 돌봐주신 덕분이라고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의지 덕분이었다고 생각해요. 또 재활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의사 선생님 덕분이기도 하고요. 이 병원 의사 선생님은 다른 곳과 비교하면 조금 젊은 분이었는데 의지가 엄청난 분이셨어요. 재활을 받으러 오는 환자분들을 상담이 없을 때도 일일이 얼굴 뵙고 인사도 드리고 진행 상황도 꼼꼼하게 파악할 뿐만 아니라 진료 예약이나 상담날 오시지 않는 환자들에게는 직접 전화를 드려 무슨 일인지도 살폈어요. 진료를 나오지 않으면 그냥 다음 예약자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간호사분들이 전화해서 상황을 알아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꼭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직접 체크하시더라고요. 또 재활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의지를 잃지 않도록 옆에서 조언과 응원도 아낌없이 해주셨어요. 마치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열정 넘치는 남자 주인공을 보는 듯 했죠. 이렇게 화이팅이 넘치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구나 놀랍기도 했어요. 그래서인지 동네 어르신들이랑도 곧잘 어울리고 가끔은 쉬는 날 지나가다 어르신들이랑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성격도 엄청 활발하고 참 신기한 분이다 늘 생각하고는 했죠. 그리고 그렇게 열정 넘치고 세심하게 환자들을 보살펴주고 저희 할머니도 보살펴주신 덕분에 재활치료의 결과가 더 좋은 듯 했어요. 할머니는 늘 의사 선생님 칭찬하면서 덥고 비 오는 날에도 날씨 때문에 투덜투덜 아쉬운 소리를 하시면서도 재활은 절대 빠지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이곳 생활도 1년으로 익숙해져 갈 무렵이었어요. 아침에 운동 겸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날은 날씨가 아침부터 너무 더워서 자전거는 못 타겠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출근하게 되었는데 워낙 주변은 어르신들만 많이 사셔서
아침부터 시내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도 버스에는 한 5명 정도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중 3명 정도는 학생이었고, 한 분은 우리 집 근처 사시는 분인데, 시내에 오늘 볼 일이 있어 일찍 나가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여자분은 이 동네 분이 아니신지 처음 뵙는 분이었죠. 하얀 얼굴에 찰랑거리는 머리,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뚝뚝 묻어나는 분이었는데, 세련된 모습에 저도 모르게 넋을 잃고 잠시 바라봤네요. 그런데 버스가 한창 달려가는 도중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제 앞에 앉아 계신 처음 보는 그 여성분이 뭔가 힘들어 하시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뒤에 앉아 있어서 얼굴은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살짝 휘청거리나 싶더니 처음에는 버스의 흔들림 때문인가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버스 앞 의자의 손잡이를 손으로 꽉 움켜쥐는데 식은땀을 흘리시는 건지 단발머리가 끝부분이 조금씩 젖어가는 게 보였어요. 흔들릴 때마다 살짝 보니 목덜미로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는 게 보였어요. 이건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다. 굉장히 어디가 아프거나 안 좋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옮겨 그분 옆으로 앉아 괜찮으신지 물어보려 했는데 제가 옆에 앉자마자 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리면서 제 쪽으로 기대면서 쓰러지셨어요. 저는 혹시나 흔들리며 앞뒤로 머리를 부딪히거나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 그분을 잘 잡고 우선 바닥에 눕혔어요. 실실한 듯 보였는데 맥박이 엄청나게 약하더라고요. 당장 심폐소생이 필요해서 저는 기사님에게 다급하게 버스를 응급실이 있는 큰 병원 앞으로 가달라고 말씀드리고 심폐소생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버스에 사람도 별로 없었고 버스 기사님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채 주셔서 바로 차를 병원으로 몰고 가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맥박과 호흡을 계속 체크하면서 심폐소생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려고 근처 큰 병원을 비상 연락처로 미리 저장해 두었기에 주머니에 핸드폰을 꺼내서 바로 전화했어요. 현재 상태와 증상들을 말씀드리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죠. 내리자마자 바로 들 것을 들고 달려와 주셨고 저는 심폐소생을 몇 회 실시했는지 얼마나 진행했는지를 이야기하며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다행히 맥박과 호흡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 상황은 거기에 계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에게 맡겼죠. 그리고 혹시 몰라서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내리면서 챙긴 그분의 가방에서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를 받으니 한 남성이 지금 오고 있냐고, 어디쯤이냐고 물어봤어요. 혹시 가족이나 보호자인지 여쭤보니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며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는 버스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드리고 지금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남성분은 우선 CT 검사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셨고 저는 그때 상황 파악을 하고 빠르게 안으로 들어가 상황 설명을 했어요. 한 30분 정도 지나자 한 남자분이 병원 안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더라고요. 깜짝 놀라 선생님! 하고 불렀더니 그분은 저를 돌아보시면서 아까 전화 받은 게 저였냐고 마찬가지로 깜짝 놀라셨어요. 우선 저희는 아까 실려온 여자분이 있는 침대 쪽으로 다가갔어요. 누나! 그 남자분은 제가 일하는 병원의 선생님이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버스에서 응급처치를 해드린 분이 친누나였더라고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누나를 부르면서 여기저기 살펴보며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얼마 전 할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심장이 콩 떨어지는 것처럼 놀랐기에 선생님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다행히 의식이 돌아온 여자분은 괜찮다고 말하면서 저를 가리키시더니 여기 이분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해주셨어요. 두 분 다 저를 보면서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병원에서 보자고 이야기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쯤 어제 만난 여자분이 생긋 웃으면서 들어오셨어요. 점심 아직이죠? 같이 먹어요. 제가 살게요. 하시는데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와 주셨는데 차마 안 된다고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게 되었어요. 어제 덕분에 살았다고 하시면서 정말 고맙다고 제 손을 꼭 붙잡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뭔가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대처를 한 것뿐인데 조금 쑥스러워서 아니라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며 얼굴을 붉혔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현재 임신 중이었는데 원래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다가 남편이 장기 출장을 가게 되면서 혼자 있으면 걱정되니 의사인 남동생 집에 가 있는 게 어떠냐고 해서 오게 되셨다고 해요. 집에 있기 심심해서 동생 일하는 병원에 놀러 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앞이 하얘지면서 몸이 차가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날도 덥고 평소와 다른 환경 때문에 몸에 무리가 온 듯 했어요. 평소 저혈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실신하신 듯 했죠. 그래도 다행히 검사에서 아이도 산모도 큰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하셨다네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휴식을 취하면 된다고 하셨다고 해요. 동생 병원에서 일하는 분일 줄은 몰랐어요. 이것도 인연이네요. 어제는 다 큰 남자애가 누나 손 붙잡고 울먹거려서 많이 당황했죠. 걔가 좀 그래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제가 부모님 역할 대신해가면서 키우다 보니 저에 대해 많이 각별해요. 다들 돈 없는 집안에서는 의사 못 나온다고 뜯어말릴 때 제가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뒷바라지에서 도왔거든요. 그때 고생하는 걸 많이 봐서 그런지 자기 누나라면 좀 약해지는 구석이 있어요. 아마 유일한 가족이기도 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또 제가 몇 번 유산한 경험이 있다 보니 더 놀란 것 같아요. 어렵게 갖게 된 아이인 걸 아니까. 혹시나 또 잘못되어서 제가 상처받을까봐 늘 걱정하거든요. 공공장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많이 놀랐을 텐데, 그래도 마침 의료계 일하는 분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저희는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항상 밝고 활기차고 기운 넘쳐 보이던 선생님에게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새롭게 알게 되었죠. 화목한 가정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만 지내오셨을 것 같았는데 제가 보던 이미지와도 많이 달라서 놀랐죠. 그리고 그날 업무가 끝나면서 선생님은 누나 일도 고맙고 해서 집까지 차로 태워주겠다고 하셨어요.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그래야 저한테 지고 있는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실 것 같기도 해서 알겠다고 대답하고 같이 퇴근을 했죠. 그리고 집 앞에 내리자 뒷자리에서 쇼핑백 하나를 꺼내시더라고요. 아까 누나가 고마워서 사온 거라며 집에 가서 할머니랑 드시라고 하면서 주셨어요. 쇼핑백 안에는 예쁜 롤케이크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내리려는데 여기가 지나가는 길이라 그런데 혹시 내일 아침에도 데리러 와도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같이 출근하자고 하시면서 부담스러우면 거절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아침에 편하게 데려다 주신다면 저도 거절할 이유가 없기에 알겠다고 대답했죠. 그냥 저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이 조금 줄어들 때까지만 함께 출퇴근을 하려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 자연스럽게 출근과 퇴근을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정신 차려보니 퇴근할 때 선생님을 보고 할머니가 반가워하시면서 저녁이라도 대접해서 돌려보내라고 하셔서 함께 집에서 저녁도 먹고 또 누나분이 동네에 종종 오시면서 같이 밥 먹자고 하셔서 시내에 나가서 식사도 종종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쉬는 날도 만나게 되고 자꾸만 얼굴 볼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전에도 출근할 때면 주에 5일은 얼굴을 보고 지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7일을 거의 매일 보는 듯 했어요. 가랑잎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마주치고 시간 보내고 얼굴 보고 밥 먹고 하다 보니 어느새 점점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정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어 있었고 또 정신 차려보니 연애한 지도 1년이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귄 지 1년이 되던 퇴근길 차에서 내리기 전 선생님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주머니에서 케이스 하나를 꺼냈어요. 열어보니 반짝이는 반지가 들어있었죠. 그,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멋진 말은 잘 못하는데, 그래서 그냥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말할게. 우리 결혼하자. 사실 며칠 전부터 계속 긴장하면서 제 눈치를 봤어서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요. 그래도 티내면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척을 하면서 괜히 몰랐던 척을 했죠.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저도 당연히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저희는 바로 양가 가족들을 모아 상견례부터 진행했어요. 이미 가족들끼리도 서로 잘 아는 사이라 상견례라고 해봤자 같이 밥 먹는 거였지만요. 그리고 얼마 전 예식장을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요. 버스 안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분을 도와주었을 뿐인데 어쩌다 보니 결혼까지 하게 되어서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구나 싶기도 해요. 할머니가 아프시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제 앞에는 늘 조용한 인생만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그 뒤로 할머니와 시간도 더 많이 보낼 수 있었고 좋은 남자와 가족들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니 오히려 제 인생에서는 더 좋은 기회가 되어준 것 같아요.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는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혹시나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누군가에게 소소한 재미나 행복 혹은 희망이나 영감이 되었기를 바라며 결혼식도 잘 올리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